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린 알든의 위대한 저서 브로큰 머니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비밀인 제15장 부채의 늪, 장기 부채 사이클에 대해 아주 깊고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유명 투자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이다, 부동산이 내릴 것이다, 혹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며 매일같이 단기적인 전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코끼리가 바로 이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기적인 노이즈를 모두 걷어내고 100년 단위로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톱니바퀴,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해해 볼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늪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왜 필연적으로 붕괴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왜 인류의 유일한 구명정이 되는지를 최고의 글로벌 지성들의 통찰을 섞어 완벽하게 풀어내겠습니다. 이 부채의 늪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부터 부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유튜브 채널과 수많은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미친 듯이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달러나 원화는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인류가 금화나 은화를 사용하던 시절, 돈은 누군가의 노동과 에너지가 투입되어 채굴된 실물 자산 그 자체였습니다. 돈은 곧 에너지의 결정체였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시킨 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세상의 모든 돈은 누군가의 빚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대 피아트 시스템, 즉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돈이 세상에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빚을 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은행의 컴퓨터 키보드 입력 몇 번으로 존재하지 않던 수억 원의 돈이 허공에서 창조됩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담보로 현재의 돈을 창조하는 마법입니다. 이렇게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빚이 화폐의 본질이 되어버린 순간,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파멸을 잉태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린 알든은 이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주기를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한 인물은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경제가 단순히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신용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기계적인 사이클을 그리며 작동한다고 갈파했습니다. 그는 이 사이클을 단기 부채 사이클과 장기 부채 사이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경기 호황과 불황은 5년에서 8년 주기로 반복되는 단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낙관론에 빠져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빚을 갚기 힘들어지고 소비를 줄이며 경제는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내려 경제를 부양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단기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괴물은 단기 사이클의 이면에 숨어서 수십 년간 몸집을 불려나가는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단기 사이클이 한번 순환할 때마다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누적됩니다. 중앙은행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이전 호황기의 저점보다 금리는 더 낮아지고 경제 전체의 부채 규모는 이전 사이클의 고점보다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거대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50년에서 100년에 걸쳐 부채는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자산 가격은 끝없이 폭등하는 거대한 신용의 버블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린 알든은 브로큰 머니를 통해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한계점에 도달하는지 그 끔찍한 엔드게임을 묘사합니다. 빚의 규모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면 마침내 중앙은행은 금리를 0%까지 내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제로 금리 하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민간 부채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무너져 내린 장기 부채 사이클의 파열음이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꿰뚫어 보았듯 탐욕의 눈이 먼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빚을 내어주고 그 부실한 빚을 쪼개고 뭉쳐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그 환상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 경제는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2008년에 부실한 빚을 진 은행과 기업들은 파산하고 부채는 고통스럽게 청산되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건강한 살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치인들과 벤 버냉키 같은 중앙은행 수장들은 자신들의 임기 내에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돈 복사입니다.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어 파산해야 할 은행과 기업들의 부실한 채권을 사들이고 국가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이것은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부채의 늪을 민간에서 국가로 전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리날드는 이를 민간부채 버블이 국가부채 버블로 변이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2020년 팬데믹 사태가 터지자 국가부채 버블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폭주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살포했고 그 결과 전 세계 국가부채는 역사상 그 어떤 전쟁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국가 부채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폰지 사기꾼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경고를 떠올려야 합니다. 버핏은 인플레이션을 가리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기반에 서식하며 건실한 기업의 피를 빠는 거대한 촌충이라고 혐오스럽게 묘사했습니다. 부채의 늪에 빠진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파산을 선언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두 가지뿐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어 물가를 폭등시키면 빚의 실질적인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의 빚이 있는데 빵 한 개 가격이 100만원이 될 정도로 화폐 가치가 타락한다면 그 빚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빚의 무게를 덜어내지만 성실하게 은행에 현금을 저축한 평범한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뜯기며 벼락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왜 수많은 금융 구루들과 기술 선구자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거대한 필연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의 위대한 철학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현대의 피아트 머니를 햇빛 아래 놓인 녹아내리는 얼음 덩어리라고 정의합니다.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복사하는 시스템 속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에너지를 허공에 태워버리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맨해튼의 가장 노른자위 땅이자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완벽하게 보존되는 순수한 암호화 에너지라고 칭송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타임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을 영구히 박아 넣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은행가들을 구제하는 피아트 머니 시스템과 단기 부채 사이클의 모순에 대한 역사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빚이 아닌 돈입니다. 달러나 원화가 누군가의 대출로 창조되는 신용화폐라면 비트코인은 막대한 컴퓨터 연산, 즉 작업 증명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디지털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떤 중앙은행의 부채 장부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의 파산 위험, 즉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이나서 헤이즈는 글로벌 매크로 경제를 가장 자극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인물입니다. 그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부채 사이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익률 곡선 통제를 통해 금리를 강제로 억누르고 화폐 발행기의 속도를 무한대로 높이는 것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폐 타락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불길 속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완벽하게 고정된 비트코인만이 개인의 부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궁극의 피난처라고 역설합니다. 그가 피아트 시스템을 거대한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남겨진 자가 모든 화폐 타락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의 모순은 단순히 부의 불평등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혁신 동력을 파괴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 기업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그리고 유전공학 같은 파괴적 혁신 기술이 필연적으로 물건의 생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빵과 자동차와 서비스의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인류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진 중앙은행은 다산 가격이 하락하여 부채의 피라미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 혁신이 주는 혜택마저 덮어버릴 만큼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어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혁신의 과실을 대중이 누리지 못하고 국가 부채를 연명하는 데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의 부패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과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생태계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소수의 탐욕스러운 금융 엘리트들이 밀실에 모여 임의로 이자율을 결정하고 서민들의 자본 흐름을 강제로 통제하는 낡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폭파시키고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혁신적인 코드를 실물 경제에 이식했습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정부가 빚을 녹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낮춰놓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의 예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디파이 시스템의 세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순수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절대적인 자연 법칙에 의해 대출과 예치의 이자율이 투명한 수학적 코드로 실시간 결정됩니다. 정치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이 개입할 아주 작은 틈조차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이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리날드는 부채의 늪,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그려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창조적 파괴가 멈춰버린 세상에서 좀비 기업들이 저금리에 기대어 연명하고 청년들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거장 폴 튜더 존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자산 클래스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말에 올라타야 한다고 외치며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한 이유는 바로 이 부채 사이클의 필연적인 종말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아트 화폐로 표기된 모든 자산이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다 결국 화폐 자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붕괴의 순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탈출구는 국가 외적인 중립 자산뿐이라는 것을 그는 역사를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투자 철학의 거목 찰리 몽거는 생전에 거시 경제를 섣불리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위대한 기업과 훌륭한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채의 늪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원칙은 현금이라는 녹아내리는 얼음을 절대 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희소한 실물 자산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주식,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화폐 조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비트코인과 검열 저항적인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채권이나 주식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부채나 기업의 실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빚도 아니며 그 어떤 CEO의 경영 능력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오직 수학과 암호학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순수한 진실의 장부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뱅크런으로 멈춰 서구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더라도 전력망과 인터넷만 살아있다면 비트코인의 블록은 정확히 10분마다 흔들림 없이 생성되며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송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거시 경제 분석가이자 리얼비전의 창립자인 라울 팔은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엑스포넨셜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막대한 부채가 경제 성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과 기술, 혁신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가 지목하는 가장 거대한 부의 창출 기회 역시 낡은 피아트 시스템을 대체하며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생태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실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금이라는 단단한 닻을 끊어버리고 오직 신뢰라는 얇고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서 빚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고개를 하듯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은 결코 평온하거나 순탄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를 부르며 기존 금융 질서의 격렬한 해체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린 알든의 통찰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 붕괴가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낡고 부패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잿더미 위에서 진정한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건전한 화폐가 새로운 문명의 추춧돌을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날 여전히 종이 지폐를 움켜쥐고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 믿으며 절망하는 대중 속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수학과 코드로 축조해 놓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디지털 방주에 올라타 새로운 부의 역사를 개척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부채의 늪, 장기 부채 사이클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결코 암울한 종말론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가올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통찰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한 각성의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폰지 사기와도 같은 현대의 화폐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과 소중한 노동의 결실을 더 이상 착취하지 못하도록 금융의 진짜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의 자산을 방어하는 지혜를 발휘하셔야만 합니다. 부채 사이클의 팽창기에는 누구나 빚을 내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이클이 한계에 달해 수축과 화폐 타락이 교차하는 엔드게임의 구간에서는 진짜 희소성을 가진 자산을 판별해내는 매의 눈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은 이 미쳐버린 부채의 늪에서 피어나는 유일한 연꽃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신용이라는 이름의 빚 더미가 무너져 내릴 때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암호학적으로 보호받는 이 순수한 자산들은 여러분을 새로운 경제적 자유의 시대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도 치열한 지적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경제적 시야로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